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즐겁고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행평가 관련해서 자꾸 반복해서 수정 공지를 해서 좀 미안하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월 31일에서부터 6월 4일 사이에 아마 그 주 수요일일 거예요. 6월 2일 날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1학년들이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등교를 안 하는 일정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은 5월 31일하고 6월 1일 이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수행평가를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학사 일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선생님이 진도를 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수행평가 일정 여러분들 나중에 등교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앵글 좀 잠깐 볼게요. 네, 이상이 없네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불교의 토착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토착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전파되었을 때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모습이 바뀌고 정착하는 것을 가지고 토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이라고 하는 음식은 원래 중국에서 온 음식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서 짜장면 먹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중국에 가서 먹어본 짜장면은 굉장히 맛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것하고요. 나름 꽤나 강렬한 인상을 받았긴 했는데 썩 맛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그 짜장면 먹을 때 양파 찍어 먹는 그 춘장 있잖아요. 까만 장. 그냥 그거를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바로 면을 비빈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독특한 맛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또 먹는 얘기하니까 침이 자꾸 고이네요. 자, 그 짜장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우리나라에서 왜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짜장면이라는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짜장면을 개발한 사람이 춘장에다가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달콤한 카라멜을 섞어서 이렇게 다시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짜장면이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토착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중국의 음식이 바뀌고 정착한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이야기해 본다면요, 우리 짜장면 먹을 때 뭐랑 같이 먹나요? 단무지랑 같이 먹죠. 그죠? 단무지는 근데 원래 어느 나라 음식인지 아나요? 요거는 일본의 반찬이에요. 일본의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짜장면이라고 하는 중국 출신의 음식을 단무지라고 하는 일본 출신의 반찬이랑 같이 먹게 되었을까? 자, 그 답은 바로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은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가장 먼저 개항된 개항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인들의 거류지와 일본 사람들의 거류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인천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자, 짜장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개량이 됐는데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밥을 먹을 때 꼭 반찬이랑 같이 먹는단 말이지. 근데 중국은 그런 반찬의 문화가 없어요. 뭐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반찬이라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이제 음식들을 놓고 골고루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가 먹고자 하는 거 골라서 집어서 먹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음식 문화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제 뭔가 이제 반찬을 찾는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자꾸 반찬을 찾는데 어떻게 쉽고 싸게 내놓을 수 있는 반찬이 없을까를 주위를 둘러봤는데 마침 인천에서 똑같이 음식 장사를 하고 있었던 일본 상인들의 경우에는 단무지라고 하는 무척이나 만들기 쉽고 간편한 반찬을 같이 내놓더라는 것이죠.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같이 짜장면이랑 이렇게 제공을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입가심으로 반찬으로 단무지를 먹으면서 짜장면을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짜장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바뀌었고 단무지라고 하는 일본의 반찬이 들어와서 그거랑 함께 먹는 새로운 음식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죠? 요런 거 짜장면의 토착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먹는 얘기 했더니 점심시간 앞두고 있는데 침이 너무 고이네요.
네, 자 그렇듯이 불교도 원래 인도에서 발생했었던 이 종교인 불교도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면서 인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이 발견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교의 토착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동아시아로 전해지게 되면서 불교가 토착화되는 모습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목적에서 받아들였다. 그렇게 정치적 목적이 이용된 불교를 뭐라고 하냐면은 호국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는 호국 불교 또는 국가적인 목적에 이용된 국가 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이 동아시아 불교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왕즉불 사상, 왕이 곧 부처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나 황제를 부처와 동일한 존재로 보게 만듦으로써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황제의 권위나 왕의 권한을 높이는 데 이용을 하고, 나아가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회 사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신분 질서를 받아들이게 하는 등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왕즉불 사상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호국 불교, 국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왕즉불 사상의 표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번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윈감석굴에 있는 거대한 불상 얼굴은 황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군주가 닮은 불상을 만듦으로써 군주와 부처를 동일한 존재로 보게 만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 왕즉불 사상의 표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불교식 왕명이 사용된 사례 같은 것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왕족의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을 불교식으로 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왕들 가운데 뭐 선덕 여왕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선덕, 불교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불교가 공인된 법흥왕 이후로 신라 왕들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불교식으로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요, 신라 왕들의 어머니를 부를 때 마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거든요. 신라 왕들의 어머니를 부를 때 마야 부인이라고 부른다는 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부처를 낳은 사람이니까 신라 왕의 어머니를 마야 부인이라고 부르면은 신라 왕은 부처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불교식 왕명의 사용인 거예요. 비슷한 사례로 전륜성왕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불교 신화에 나오는 이상적인 군주입니다. 불교 전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왕은, 우리의 황제는 그 불교 신화에 나오는 전륜성왕의 환생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전륜성왕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식 왕명의 사용이나 전륜성왕 사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군주의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되는 왕즉불 사상의 표현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의 첫 번째 특징, 호국 불교적 성격, 그 대표적인 사례로 왕즉불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왕즉불 사상, 또 호국 불교적인 이런 어떤 호국 불교적인 성격을 잘 볼 수 있는 왕즉불 사상의 표현으로서 어떠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느냐, 국가에서 왕이나 황제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화려한 사찰이라든지 거대한 불상을 짓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북위 시대에 만들어졌던 윈감석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1.5km나 되는 큰 거대한 크기에 17m나 되는 거대한 불상들이 놓여있는 윈감석굴 11만 개의 불상이 제작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또 비슷한 시기 북위 시대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당나라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룽먼석굴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룽먼석굴에 가면은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 측천무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나라 때 여자 황제였는데 그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전해지는 마찬가지로 17m가 넘는 거대한 불상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호국 불교적 성격의 사찰이자 불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던 석굴암 같은 것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가면서 대부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많이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찰인 불국사랑 함께 석굴암을 보는 거 초등학교 수학여행 필수 코스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다리 아파요. 이런 거 뭐하러 보러 왔어요? 그냥 집에 가요. 맛있는 거나 먹어요. 놀이공원 가요라고 하면서 대충 훑고 지나갔을 것이고 아마 석굴암까지 보러 올라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 자, 하지만 이 석굴암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석굴 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윙강석굴이나 룸번석굴 사원의 경우에는 원래 있는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만들어진 석굴 사원이거든요. 근데 신라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이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만들어진 사원이 아니라 화강암을 쌓아서 만든 인공석굴 사원이에요. 자, 왜 굳이 화강암을 쌓아서 인공석굴을 만들었느냐? 중국에서 이런 어떤 석굴 사원이 유행했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그거를 본떠서 만든 것인데 문제는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돌멩이를 파고 들어가지 않고 돌을 쌓아서 인공적으로 석굴을 만들었느냐? 사실 석굴암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석굴암에 가면은 여러분들 큰 석굴암 본존불상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높이는 3m 조금 넘습니다. 윙강석굴이나 룸번석굴에 있는 불상에 비해서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상의 가치가 윙강석굴이나 룸번석굴에 있는 커다란 석굴에 있는 불상에 비해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석굴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석굴을 만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저기는 사암지대예요. 사암. 들어봤죠, 여러분들? 모래가 오랫동안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바위란 말이야. 별로 단단하지 않아요. 손톱으로 긁으면은 긁히는 바위가 사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암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주된 석재료는 돌재료는 화강암이죠. 화강암은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손톱으로 긁으면은요, 손톱이 깨져요. 그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석굴 사원들처럼 파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화강암을 쌓아서 인공적인 석굴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m짜리 석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이라든지 그것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결코 이러한 어떤 중국의 석굴 사원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신라의 석굴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수학여행에서 석굴암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도다이사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이 있는 절이며 무려 16m나 되는 거대한 금동불상이 있는 절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만들어진 사원이고 또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인 목적에서 정치적인 목적의 불교를 이용하는 모습을 다른 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도움을 얻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대장경을 가능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들도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고려시대 때 몽골이 침입해 오게 되자 고려는 그런 어떤 몽골이라고 하는 몽골의 침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부처님의 도움으로 극복해보고자 부처님이 말씀이 담겨있는 불교 경전을 편찬을 냈죠. 그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불교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을 행하여 쌓은 덕으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하셨던 훌륭한 일, 그런 어떤 좋은 덕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불교 경전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략 한 2,000 몇 개 정도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수히 많은 불교 경전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하나의 세트로 편찬해내는 것을 가지고 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불교의 힘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했던 모습들, 이러한 것들도 호국불교의 모습, 국가불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불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이후에는 국가가 불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통제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반대로 불교가 이러한 어떤 정치적 목적에 활발하게 이용이 되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 역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 역시 이 동아시아 불교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승려라든지 사찰을 관리하는 행정기구, 그러니까 국가통치기구에 불교를 전담하는 그런 어떤 관청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승려들을 효과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출가 허가제 같은 것들을 실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불교계 역시 그런 어떤 국가적인 목적에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승려가 국가나 왕실의 안녕, 평화로움을 기원하는 종교 의례, 의식 같은 것들을 주관해서 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신라 때 있었던 대표적인 호국 불교 행사인 백고자 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 교재 19페이지에 선생님이 읽기자료 넣어놨는데요. 같이 봅시다. 3월의 선덕왕, 여기서 말하는 선덕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덕여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덕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술과 기도의 효과가 없었으므로 황룡사에서 백고자 감회를 열어서 승려를 모아 인왕경을 강론하게 하고 100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고자 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유명한 승려들을 모아서 불교 경전을 강론하게 하고, 그러니까 강의하게 하고, 또 이제 승려가 되도록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승려가 되도록 허가를 하는 그러한 행사가 바로 이 백고자 강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 불교계가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동아시아에서 불교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승병의 존재입니다. 승병. 여러분들 명량이라는 영화 봤죠, 그죠?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서 이제 일본군과 싸우는 승려들의 모습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라든지 사명대사 같은 사람들이 승병을 조직을 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이런 내용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원래 스님들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안 돼요.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승려들이란 말이야. 자,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이 불교가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불교가 국가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승병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스님들, 전쟁에 반대해야 되는 스님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 역시 바로 우리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불교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스님들이 전투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스님들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군대에는 직접 전투에 나서는 사람들 말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성벽을 쌓는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식량을 나른다든지, 수송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들을 이제 정찰한다든지, 이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승병들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스님들이었다라기보다는 당시에
당시에는 절에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특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절을 만든다든지 탑을 쌓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건축 기술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승병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스님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보다는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직접 전투에 나선다기보다는 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다라고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불교의 토착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으로 호국 불교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불교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모습, 또 반대로 불교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동아시아 불교의 토착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해지게 되면서 불교가 동아시아에 원래 있었던 전통 사상이라든지 고유의 신앙과 결합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화 현상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습하여 더해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햄버거 메뉴 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불고기 버거의 예를 들 수가 있죠. 그죠? 햄버거라고 하는 서양의 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불고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로 다른 음식과 결합이 돼서 서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햄버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불고기 버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전파가 됐을 때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비슷한 유사한 문화 현상과 결합되어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습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햄버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불고기랑 결합이 되었던 것처럼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었을 때 원래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라든지 신앙, 그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서 이 불교가 인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모습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습합이라고 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불교가 전해지기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자 종교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유교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불교가 동아시아 지역에 전해지게 되면서 불교와 유교가 더해지는 이른바 유불습합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유불습합의 현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모은중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편찬된 사례입니다. 자, 부모은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때 새롭게 편찬된 불교 경전이고요. 그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은 부모의 은혜는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경전이에요. 부모은중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효와 충이에요. 사실 충이라고 하는 것도 효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서부터 국가적으로 강조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유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이며 근본적인 것은 바로 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불교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사실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효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아쉬운 겁니다. 우리가 햄버거를 먹었을 때 불고기가 더해졌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불교를 넣은 것처럼 이 불교의 내용이 동아시아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이 유교 문화에 익숙한 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모은중경이라고 하는 무엇을 강조하는, 유교에서 강조했던 효를 강조하는 불교 경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원래 인도에 있었던 없었던 경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나라 때 새롭게 만들어진 동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불교 경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부모의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따로 모아서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명한 스님들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한 것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스님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불교 경전이 바로 부모은중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재에 그림을 하나 넣어놨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씻겨주는 그림 옆에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은혜라는 말이 적혀있는 장면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사례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부모은중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원래 인도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교의 영향력이 강했던 동아시아의 불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효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인도에는 없었던 새로운 불교 경전이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졌으니 그게 바로 부모은중경이고 그게 바로 유불스팝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인기 많았을까요? 인기 없었을까요? 무지무지 인기가 많았어요.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일본에서까지도 굉장히 널리 유행했던 불교 경전이 바로 부모은중경이고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박물관에 가면 이 부모은중경 다 전시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박물관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이거 있나 없나 찾아보는데 선생님이 갔던 우리나라의 박물관 거의 대부분에 이 부모은중경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불교 경전이긴 했지만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유교 사회였던 조선 사회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읽었던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경전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게 바로 유불스팝의 사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동아시아의 토착신앙하고 불교가 결합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교가 산악신앙이라든지 용신앙과 결합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전래동화에서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 뿅 하고 나타나서 주인공을 구원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것은 바로 산신령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산에 신성한 영혼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산신령이죠. 그리고 산신령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존재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불교가 그러한 산에 신성한 영혼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산악신앙하고 결합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동아시아에는 용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용신앙 같은 것들이 불교와 결합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 보자면요. 이런 것들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고려에서는 팔관회라고 하는 국가적인 종교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팔관회는 고려시대 때 열렸던 국가적인 종교 이벤트였어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크리스마스를 나라에서 했다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팔관회는요 국가에서 열었던 종교 행사였고요. 기본적으로 불교 행사였는데요. 여기에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에 대해서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령, 그러니까 하늘의 신성한 영혼이죠. 오악, 대천, 명산, 그러니까 커다란 바위나 아니면은 산, 아니면은 뭐 이제 큰 강 이런 데에도 신성한 영혼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신, 용이라고 하는 또 신을 모시기도 했던 종교 행사가 바로 이 팔관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왜 팔관회냐면요, 8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 신성한 시기를 보냈다고 해서 팔관회라는 이름이 붙어요. 뭐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인다든지, 도둑질 한다든지, 아니면 간음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사치를 부린다든지, 높은 곳에 앉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금식까지 포함해서 8가지 정도의 행동을 참가하는 행사였다라고 해서 이 행사를 팔관회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불교 행사이긴 했지만은 여기에서 기도드리고 또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숭배를 했던 대상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뿐만 아니라 하늘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바로 불교와 한반도의 토착신앙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또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사찰에 가면은요 절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안에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배경으로 호랑이 위에 앉아 있거나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는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놓여 있는 그런 어떤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산신각이에요. 산을 배경으로 호랑이를 타거나 데리고 있고 긴 수염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보았던 들었던 산신령의 모습하고 일치하죠. 그죠? 절에 산신령을 모셔놓은 공간을 따로 지어놓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산신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지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데요 사람들 절에 와서 부처님하고 보살님한테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평소에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산신령에게도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준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산신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역시 불교와 산악신앙이 결합된 스팝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또 절에 가면은 칠성각이라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7명의 노인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거나 모셔져 있는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북두칠성이 인간의 생명을 담당하는 수명을 담당하는 7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에서 그 인간의 수명을 담당하는 7명의 신을 모셔놓은 칠성각 같은 것들을 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역시 불교가 토착신앙과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도 뭐 의상대사가 당나라의 유학을 갔다가 신라로 돌아오는데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용이 나와서 구해줬다라든지 아니면 또 의상대사께서 절을 지으려고 했는데 도적들이 나타나서 이제 절을 지으는 걸 방해했는데 용이 나타나서 커다란 바위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도적들을 겁을 주자 도적들이 도망을 가면서 절을 무사히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뜰 부자에 돌석자를 지어서 부석사라는 절이 지어졌다라는 뭐 부석사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거든요. 이런 건 역시 불교와 용신앙이 결합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스팝의 사례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또 이 스팝의 사례로 굉장히 중요한 사례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본에는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일본 고유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어로는 신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자로는 신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신도는 일본 고유의 민속신앙이자 토속신앙이고요.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센과 치히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목욕탕에 이상한 귀신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목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귀신 같은 것들이 바로 일본의 이 신토에서 이야기를 하는 수많은 신들입니다. 신도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고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일제감정기의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신사가 바로 이 신토를 모셔놓은 절이에요. 그러니까 신토의 사원이 바로 신사인 겁니다. 따라서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만 믿는 종교인 신토를 조선 사람들에게도 믿을 것을 강요하였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터에 보낼 군인들이 부족해지게 되자 조선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 너는 일본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신토는 굉장히 일본에 있는 종교다 보니까 좀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은요, 신토의 경우에는 꼭 그런 어떤 것들을 참으로 다양한 신들을 숭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용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신이 살고 있다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뭐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신으로 숭배해서 모셔놓는 그런 어떤 신사들이 있기도 해요. 또 일본의 천황가 그리고 그 천황 가문을 신성시 여겨서 신으로 모셔놓은 신사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일본 고유의 종교가 바로 이 신토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불교가 일본에 전해지게 되면서 그 신토와 불교가 결합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신불스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불교가 처음 일본에 전해지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 신토는 다신교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신이 있나 보다 라는 식으로 부처가 신토에 언급되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 정도로 처음에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에서 불교가 정착되고 확산되어 나가게 되자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토의 무수히 많은 신들은 부처님이라든지 보살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가면은 다른 나라에서 절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보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치만 대보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거기 교재에 그림과 설명을 넣어놨죠. 그죠? 하치만은 원래 신토에서 이야기하는 농업과 상해, 재물을 관장하는 신토의 신이었는데 나라시대 때 불교가 점차 확산되고 정착되어 가면서 불교의 신으로 간주되면서 하치만 대보살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대요. 그래서 원래 하치만의 모습은 승려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신토의 신인 하치만이 이런 어떤 승려의 모습, 보살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일본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바로 신불스팝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불교가 동아시아의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토착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봤어요. 호국 불교의 성격, 그리고 국가의 불교 통제와 더불어서 승려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거. 또한 이 불교가 동아시아의 전통 신앙과 사상과 결합되면서 스팝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우리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해지게 되면서 어떠한 새로운 문화가 전해지게 되었는지 불교와 문화 교류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